우리 회사는 얼마인가를 판단할 때 꼭 DCF만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 멀티플이라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볼게. 멀티플, 뭘 곱하는 걸까? 곱한다라는 것을 항상 혼자서 곱해질 수 없어. 첫 번째 곱해지는 이거는 순이익으로 한번 출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크롬이가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야. 작년에 3억 벌었어. 순이익으로 3억 냈어. 자, 근데 내가 가서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가게 저한테 파시죠, 9억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팔래 안 팔래? 팔지. 자, 안 판다라고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안 팔았을 것 같아. 아, 9억? 작년에 3억 벌었는데 9억이면은 3년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원금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이고 3년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더라 라고 해서 안 팔았지. 자, 근데 내가 단서를 한 개 더 붙여볼게. 작년에 3억 벌었는데 재작년에는 9억 벌었었어. 자, 근데 내가 와가지고 9억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팔래 안 팔래? 팔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기세로라면은 올해는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팔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또 반대로 작년에 3억 벌었지만 재작년에는 1억 벌었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은 점점 올라갈 거라는 거지. 9억이라는 숫자는 순이익에다가 3을 곱한 숫자였어. 순이익 3억은 멈춰있는 숫자야. 하지만 곱해지는 이 3 이라는 숫자는 시장이 정해준다는 거야. 이게 바로 멀티플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 어떤 회사에 멀티플이 높다, 그 회사의 미래가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다. 멀티플이 낮은 수준이다 라는 것은 그 회사의 성장성을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구글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주식들은 다 멀티플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 반대로 코카콜라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성장성이 고만고만해 보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멀티플이 낮게 설정이 되어 있지. 이게 멀티플의 근원이자 본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곱할 건가를 한번 얘기해 볼게. 이 뭘 곱할 건가는 크게 세 가지가 사용이 돼. 첫 번째가 순이익이 사용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게 EBITDA라는 수치야. EBITDA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와 감모상각비를 더한 숫자를 EBITDA라고 해. EBITDA라는 숫자는 어떤 회계학계에서 나온 게 아니야. 투자업계에서 나온 숫자야. 1980년대였어. 미국에 헤지펀드가 있었는데 통신 주식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어. 그 당시 통신주들은 그 전화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정말 대량의 전선들을 건설을 했을 거야. 그 전선들은 그 통신 주식들의 재무제표에서 유형자산으로 기록이 되고 있었을 거야. 유형자산들은 토지를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을 한다. 자, 그래서 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었는데 대량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소모품이니까. 그치.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현금으로는 지출이 된 적이 없는 비용이야. 이를테면은 크로미가 1억짜리 차를 샀어. 한 10년 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 보자고. 그러면은 1년이 지났어. 난 이제 1000만원어치의 비용이 나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자동차를 처음 살 때 1억이란 돈이 지불이 됐고 그 뒤로는 아무런 비용도 발생하지 않았어.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 실제로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비용이 아닌 거지. 그래서 헤지펀드 매니저가 EBITDA라는 수치를 만들어내. 여러분,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지출한 적이 없는 비용이거든요. 얘네들의 효과를 빼줍시다. 그래서 영업이익 계산된 항목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주는 거야. 효과를 없애주는 거지. 그래서 탄생된 게 EBITDA라고 보면 돼. 그 헤지펀드 매니저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우리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현금성 이익은 얼마일까요?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방식, 순이익에다 곱한다. 그것은 PER 멀티플이라고 해. EBITDA 멀티플이라는 것은 주된 현금 흐름에다가 곱해주겠다 라는 것이 EBITDA 멀티플이야. 아까 아이스크림 사례랑 똑같아.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 있어. 그러면 EBITDA 멀티플에 곱해지는 숫자는 어떻게 될까? 올라가게 되겠지. 근데 성장이 거의 뭐 또이또이해. 그렇게 하면 EBITDA 멀티플 숫자는 내려가게 되겠지. 그래서 EBITDA 멀티플도 곱해지는 숫자는 성장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세 번째 방식,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에다가 곱해주는 방식이야. 자, 그래서 크로미가 어떤 은행을 가봤는데 이 은행이 갖고 있는 순자산 1조 원이래. 자, 그래서 그 은행을 살려고 해. 1조 원에 살래? 1조 원보다 더 낮게 사고 싶을 거야. 재무제표가 갖고 있는 좋은 점은 모든 것을 다 숫자로 얘기해 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숫자로 기록이 되나? 그렇진 않아. 코카콜라를 향한 대중들의 로열티, 이런 것들은 숫자로 표현이 안 될 거야.
테슬라를 향한 대중들의 기대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숫자로 표현이 안 될 거야. 어떤 회사가 소송에 들어갔어. 아직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이지. 그러니까 얼마를 줘야 될지 모른다고. 이런 것들도 재무제표에는 숫자로 표현이 안 되겠지. 이런 것들을 우발부채라고 해.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야. 은행이 어떤 기업한테 대출을 해줬어. 그 기업이 그 대출을 모두 다 갚을까? 100개의 기업한테 대출을 해줬는데 걔네들이 다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은 애들이 나올 거라는 거지. 이런 우발부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순자산으로 금융기관을 평가할 때는 우발부채의 가능성을 우리가 높게 사가지고 실제 가지고 있는 순자산 금액보다 낮게 주고 사. 이게 PBR 멀티플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정리하게 되면은 PER 멀티플이 있고 EBITDA 멀티플이 있고 그리고 PBR 멀티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마찬가지로 DCF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멀티플 방식에 맹점이 있어. 자, 내가 타임머신이 생겨서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릴 거야. 그래서 내가 1억을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뭐 투자할래? 비트코인.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어. 그 말 하지 말고. 그럼 내가 질문을 또 바꿔볼게. 투자 기간이 1년밖에 안 돼. 그때는 아모레퍼시픽을 사야 돼. 왜? 그때 왜 그랬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이 중국에 진출을 해서 중국의 그 10억이 넘는 인구가 아모레퍼시픽을 다 이용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4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 지금은 얼마일까? 지금은 10만 원 초반이거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아모레퍼시픽은 40만 원이 진짜 적정 주가일까? 10만 원 초반이 적정 주가일까? 이걸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앞으로 중국 시장은 점령할 겁니다. 성장성이 너무나 엄청나겠죠? 근데 그 1년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사드 사태가 생겼어.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기대감이 내려가게 됐지. 곱해지는 숫자가 낮아지게 된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현재 상황에서 그 멀티플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지금 알 수 있다? 없다. 시간이 지나서 그때 내가 저평가했었구나. 아, 지나고 보니 내가 산 시점이 고점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멀티플의 장점은 지금 시장의 기대 수준, 시장에서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잘 반영이 되어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그 주식이 맞는 가격인지 저평가였는지 고평가였는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다.